다시 살펴보는 2025년 트렌드였지만 남은 절반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게 2024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지금 7월에 봐도 너무나 미리 이 시대에 와서 살아본 것처럼 쓰여 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시작됐죠. 며칠 지났고 절반 남았습니다. 저는 해외 프로젝트가 있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올해 절반이 지나가 버려서 딱히 회고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남은 두 개의 분기를 일단 열심히 산 다음에 올해 말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들을 좀 되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절반이 지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케팅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가 트렌드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좀 같이 나눠볼까 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트렌드가 2024년 말에 나왔겠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학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트렌드를 따르지 않더라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봤어도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트렌드 관련해서 디깅할 책은 트렌드 노트인데요. 이게 생활변화 관측소에서 매년 내는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정말 마케터에게 초강추합니다. 다른 트렌드 책도 계속 읽어 나가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화법이 데이터 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데이터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에 모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초강추하고요. 굳이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달까요? 그게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활변화 관측소는 유명한 곳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다음 있죠, 다음. 그 구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똑한 엘리트 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하고 계신다.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매년 기업들과 우리같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매년 트렌드 노트를 내신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대상은 마케터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작성된 책입니다. 매년 챙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트렌드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트렌드 책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작성된 내용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부분은 기획자의 역량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트렌드 노트를 보시면 안 된다.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트렌드라는 것이 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듣다가도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큰 흐름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다수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트렌드에서 분석한 방향성이 당연히 큰 다수겠죠. 그래서 이게 100% 무조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트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생활변화 관측소에서는 트렌드를 읽는 어떤 팁? 이런 걸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트렌드라는 것은 잠깐 유행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잠깐의 현상이 일상화되었을 때, 즉 대중화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트렌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으려면 대중의 일상을 분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자체가 변해버린 것이 다음의 변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트렌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 중에서 관계, 정보, 소비 이 세 가지 측면을 주의 깊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지금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지금 트렌드는 어떤 걸까라고 이제 궁금하시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일상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치관이 그래도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핵심 코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이라든지 일의 형태라든지 뭐 취미 활동을 어떤 걸 한다든지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지금 시대에 정확히는 지금 2025년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가치관은 어떻게 대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나머지 형태가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지 뭐 그런 패턴들을 읽어버리면 나이스한 거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가치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자주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 사회에 속한 이상 사회적인 가치관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처음입니다. 가치관 트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드 노트에서는 낭만과 효율의 공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저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기술의 초점이 크게 맞춰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극효율 시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극효율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성비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브랜드 소비보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됐다. 혹은 그 기능적인 면 중에는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이 잘 팔리던 과거의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 낭만 시대가 왔죠. 제품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였다. 그래서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것이 정말 제품의 효용은 아예 없었는데도 이 브랜드, 즉 정신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이 둘은 항상 싸웁니다. 제품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라고 하는 그 모든 개념과 정보들을 혐오하실 정도죠. 저거 다 허상이다. 이게 쓸모가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저 브랜드 저렇게 사랑받는 거, 저 브랜드 저렇게 유명한 거 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이 제품의 기능에 있어서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기능과 좋은 철학을 가지고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에 투박하거나 인간미가 느껴지면 네. 좋게 대답하고 아예 무시해버리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런 이 두 부류의 컨텐츠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정답이다 얘기하면서 싸우는데 자, 이제 2025년 우리가 지금 중반에 달리고 있지만 2025년의 가치관 안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결론이 가치관입니다. 즉 잠깐만. 제품 중심 좋아. 근데 브랜드도 사실 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 인간의 허영심이다? 내 안에 그런 허영심이 있어. 나도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기꺼이 내가 번 돈을 거기에 쓸 마음이 있다니까. 그리고 브랜드.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구입하는데 멋부리는 거 정말 나도 좋은데 제품이 왜 이 모양일까? 너네 둘이 악수해라. 브랜드도 좋았으면 좋겠고 제품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나는 그냥 따로따로 소비하려다. 이게 지금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합의점을 좀 찾아줘라.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비하는 정말 극 낭만 소비자 분들이 생활용품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쿠팡템을 구입하는 것이죠. 여기 캡처를 해왔는데 김나영님 엄청난 셀럽이죠. 근데 지금 3개월 전에 올라온 컨텐츠는 쿠팡 추천템이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쿠팡에서 무언가 구매하는 것을 이렇게 멋있는 분들은 숨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버스 광고를 봤는데 뷰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쿠팡에 자신의
자신의 자사몰을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였고 지금은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게 최대 위상일 텐데, 와, 쿠팡에서 직접 판매한다. 이거는 그동안에 금기시됐던 커뮤니케이션의 룰을 깬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재적인 겁니다. 지금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극강의 효율, 극강의 낭만 다 좋은데, 이거 너무 매워서, 둘 다 너무 매운맛이어서 지속 가능하진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공존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요 부분까지만 이해하셔도 이 트렌드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냥 단순히 가격 비교로 싼 거를 구입해서 찾는 소비와 브랜드 소비가 모두 뜬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제품 위주의 어떤 어필을 하셨다면 정말 뜬금없지만 브랜드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 청소나 반포장이사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런 회사가 어느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성수동에서 브랜드 캠페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더 나아가서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유통사는 그 스토어의 네임으로 팝업 스토어를 못 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제품을 가져오는 관점과 큐레이션 철학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이런 오픈마켓 몰이라서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해도 괜찮다 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시각적인 투자를 많이 한 브랜드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제품의 기능적인 효용에 대해서 어필했으면 하는 거죠.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브랜딩만 한 브랜드는 예전에는 야, 대단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제품에 브랜딩을 했더니 브랜드가 되네, 정말 박수 받았죠.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써봤는데 일단 제품이 별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원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둘 다 해도 괜찮고, 오히려 극효율, 극낭만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되더라도 알아서 소비자분들께서 나눠서 구입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이 브랜드의 철학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 반대의 가치를 비판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런 문구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그런 화법은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화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가치관은 지속 가능성 때문에 나온 거라서 앞으로의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의 접근은 이 트렌드가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정성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그게 더 중요해지겠다. 그러니까 왜 이걸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어떤 결론을 맺지 못한 어떤 창업자는 더더욱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아 트렌드를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가장 먼저 건드는 부분이 저는 자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아를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정말 단적으로 쉽게 이해해보자면 좋고 싫음인 것 같아요. 이게 좋고 이게 싫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게 진짜 나가 무엇이냐로 빠져가지만 결국에는 자아를, 에고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기획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의 변화는 자기 수용이더라.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정말 다방면에서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좋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육각형 인간인데 그게 한창 사랑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관리라는 그 키워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도
나도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노력해가지고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근데 아마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핵심 가치의 관점에서 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난 부분도 나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기만 하면 억압되고 터지기 때문에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자기관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네. 저는 그런 대표적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면 소통이라는 이 책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아의 변화가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마케팅 메시지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 유행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큰 사랑을 받았고 그게 높은 자존감으로 인식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나는 짱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당당한 목소리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은 지속 가능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질투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의식 수준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더 탐색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 자기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자기계발류에서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억압하고 단련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문학과 에세이가 더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야기죠. 그 안에 작가분께서 스스로의 모난 모습까지 수용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진짜 자존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이 브이로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약간은 선망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브이로그를 봤다면 요즘에는 진짜 그냥 주변 사람 같은 그런 브이로그들을 더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이라는 그 가치관 자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랍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억지스러운 마케팅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인 대단한 전문가 정말 TV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오히려 사람다운 면모를 보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이런 단점이 있는데 라고 좀 보여줄 때 오히려 마음이 간다는 거죠.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걸 그렇게 드러내는 게 더 멋진 거고 더 힘든 거고 더 의식 수준이 높은 거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관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자아를 만들죠. 근데 그 가치관이 자아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관계잖아요.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주변 관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볼 때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의 관계 트렌드는 수평적인 구조이며 생각보다 과정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거에 사랑받았던 위기적이고 결과를 지향하는 모습은 교육열이 높고 외모가 뛰어나고 돈 잘 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돈 잘 버는 모습의 핵심은 일단 돈만 잘 벌어도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다정하고 책 읽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건데 그거에만 삶을 바치는 모습보다는 돈도 잘 버는 모습이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정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래도 너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이 최고잖아.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가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좀 화가 나는 기분 나쁜 이야기인 거죠.
돈 중요한 거 맞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만을 지향하는 관계는 이제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 친구, 연인 모든 영역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 트렌드 중에 재밌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계적이고 결과지향적이었죠. 그래서 혼내고. 근데 지금의 선생님은 이 수평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계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선생님만이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실력도 진짜 있는데 뭔가 친구 같아. 친구 같다는 것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친구인 거죠. 즉, 이 관계적인 트렌드 안에서도 모든 변화가 단기적 가치에서 지속 가능성의 가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선생님은 재능 기부나 무료가 아니고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생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그 가치관 속에 있었던 그 핵심 가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권위적인 태도를 정말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지 전문성을 내려놔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친구 같고 좋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낭만과 효율의 가치가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그 위계적인 가치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사람들을 혼내면서 동기부여하는 메시지들, 그런 게 사랑받긴 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혼내고 메시지를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짧은 호흡의 관계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길게 오랫동안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 관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마케팅 메시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위를 드러내고 숫자를 꺼내고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분명 행동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트렌드가 질 때까지는 이제 그런 화법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길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입니다. 1인 가구 나왔습니다. 1인 가구 딱 들었을 때 지금의 저도 크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1인 가구라고 했을 때는 혼자 산다. 낯설은 감정이 들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1인 가구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진다고 해도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크는 것이 비친족 가구. 친구랑 같이 살거나 쉐어해서 살거나 이런 거죠. 예전에 영국에 잠깐 그런 탐방을 한 시간이 있었는데 쉐어하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방 하나를 계약하고 같이 사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지내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형태가 많은데 제 생각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한다 한 표입니다. 그러면 진짜 1인 가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방 6개짜리를 구해서 그 방마다 월세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되면 성숙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인 가구를 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인 가구를 이해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가구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엄청난 포커스를 두고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라는 키워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인 가구가 어떤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강조했었던 그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삶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저항하는 거죠. 나의 공간은 지키겠다. 퍼스널 스페이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 또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보다 보니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다툴까? 왜 모여 있어야만 할까? 왜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할까? 여기서부터의 의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꺼내보자면 다름에 대한 존중, 이것이 앞으로 매우 예민해지고 중요해질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가닿지 않았지만 최종 지점은 미국과 유럽이 아닐까요? 다름에 대한 존중이 당연한 사회. 그래서 브랜드를 할 때 다름에 대한 존중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를 안 던져도 되는 사회. 결국에 그곳에 가려고 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 가치를 수용하고 다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던 모든 메시지들을 걷어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브랜드의 포지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애매하기보다는 확실한 게 더 나을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차별점이 확실한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취향 관련된 산업은 급성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취향 관련된 산업을 바라보자면 저는 모든 산업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유행하는 어떤 디자인 트렌드들이 거의 하나의 결이었다면 지금은 한 블록 건너서 서로 다른 디자인 트렌드가 공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은 이제 한물 같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섣부른 거죠. 차라리 요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더 낫다의 판단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게 기획적인 면에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비 트렌드입니다. 뭐 의식주 다 포함해서고요. 그 트렌드 안에서는 역시나 지속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못난 부분의 수용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것만, 완벽한 것만, 완제품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소비하는 게 당연한 사회였었는데요. 그 뒤에 버려지는 수많은 제품들이 발견된 거죠. 따지면은 완제품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제품이 살짝 찌그러졌다고 폐기되는 거예요. 안 썼는데 반품된 거, 이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새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에이, 그래도 뭔가 좀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러면 조금만 더 싸게 해서 주세요. 딱 그 반품 갔다 온 그 가치 정도만 차감해서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의 소비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리퍼 제품, 빈티지 소비, B급 상품 적극적으로 사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참고 있는 이 재고들을 버려야 할 것들 혹은 그냥 어떻게 처리해 버려야 할 것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한번 어필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의식주 소비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대입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어떤 가치관 때문에 나온 낭만과 효율의 합의점이 자기 수용이라는 자아의 트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 자기 수용의 형태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B급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인간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선진 사회가 됐고 사람들이 자아 실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그 전략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완급 조절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가 내려놔야 되는가? 그러나 실수하고 사과하는 게 실수했는데도 포장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여가 트렌드입니다. 이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슬로우 조깅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조깅을 시작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난리죠. 정말. 러너, 그리고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등등등 여러 운동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지속 가능성의 관점이 유지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취미, 여가, 호텔 가서 즐기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속 가능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한계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찾은 것이 재밌기도 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 관련된 여가 트렌드가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의 탑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작게는 컨텐츠, 지금 보시는 영상 컨텐츠, 사진 컨텐츠 뭐 다 포함이지만 우리가 즐기는 문화 컨텐츠,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다 포함인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는 도파민에 아직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생활변화 관측소에서는 이 트렌드 또한 그 다음 과정은 노력, 성장 이런 쪽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재밌고 자극적인 건 좋죠. 재밌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패턴이 보이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취미 여가 관련된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인 것 같아요. 식음료, F&B, 그 외에 침대부터 시작해서 마우스, 그냥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소비들의 이 건강이란 트렌드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건강만을 위해서 참느냐 보다는 재미도 같이 있으면 지금 소비자의 확실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즐기자 이런 메시지는 당분간 이 트렌드가 유지될 때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AI겠죠. 그래요. 너무 좋고 발전도 빠르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혁신되고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외국인 분들과 같이 일할 때도 AI가 엄청난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AI로 난리죠. 난리인데 여기서도 지속 가능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뭐 AI 에이전트 비서 이렇게 나오고 자극적인 썸네일도 많고 뭐 그러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일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에서는 조금이라도 AI를 써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것으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산업은 당연히 뜨고 있고요. 조금 시선을 바꿔보자면 AI의 반대에 있는 산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지속 가능의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서점의 베스트셀러 변화 이런 것도 포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AI가 발전하는데 서울국제도서전이 큰 트렌드로 텍스트입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 AI라는 이 트렌드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될수록 더 사람이 묻어나는 기획도 사랑받을 것이다. 그래서 트렌드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변화 관측소의 책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구입해서 주말 날 하루 잡고 볼만하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의 어떤 가치를 관통하는 것은 저는 딱 하나, 지속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좋은데 오래 갔으면 좋겠다. 너무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맵게 도파민을 올리는 브랜드들만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도 재미가 없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가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면서 지구력을 좀 길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좋은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한다고 해서 정말 또 너무 무게 잡는 브랜드로 가면 안 돼요. 지금의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숨어서 브랜딩만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질렸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단기적인 욕심에 휩싸여서 독을 품고 사람들을 막 혼내고 협박하고 이런 마케팅도 아니에요. 딱 중간 지점. 브랜드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제품도 이만하면 훌륭한데 화법도 적당하고, 그래서 그런 오래 보고 싶은 브랜드가 되어야 지금은 좀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 브랜드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나? 잠깐 도파민 때문에 여기저기 휩쓸려서 왔다 갔다 했었지만 이제 그런 피곤한 시간들은 다 지났고 다시 사람들도 스스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브랜드를 보면 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시 살펴보는 2025년 트렌드였지만 남은 절반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2024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지금 7월에 봐도 너무나 미리 이 시대에 와서 살아본 것처럼 쓰여 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말 단기적인 미래 예측까지는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할 생각이고, 결국에 오래 보고 싶은 브랜드가 되려면 지금 창업자 혹은 팀의 욕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복수심에 휩싸여서 빠르게 가고 싶은 분들도 이 비즈니스 업계에는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흐름이라는 것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욕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만을 생각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의 배경에 있는 인문학적인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인 것이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내고 나만의 선생님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재능 기부나 봉사를 받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인 깊이, 높은 자존감, 자기 수용 이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뭔가 다 같이 재정비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공급자도 소비자도 지금 그런 시기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도 결국에 끝날 겁니다. 지금이야 대중적인 트렌드가 됐지만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소수의 집단이 가졌던 가치관인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대중화됐을 뿐인 거죠. 앞으로는 또 특정 소수의 가치관이 대중화돼서 그 흐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가치관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실 때 고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금 유용한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렉타르 컴퍼니의 대표 이렉타르 였고요.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레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정보들 필요하시면 그쪽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